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식전략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말씀드릴 건데, 하반기에 관세는 어떨 건지 관세 전망, 두 번째는 펀더멘탈, 기초적인 경제나 기업은 어떻게 움직일지 펀더멘탈 분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업종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세 전망은 사실 저희가 저번 달, 저저번 달 자료를 보시면은 상세히 설명을 했고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 1기 때와 거의 같은 패턴의 정책들을 이어갈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저희는 좀 더 긍정적인 뉴스들, 예를 들면 관세 무기한 연기라든지 일부 국가에서 협상 타결 소식들 같은 것들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강조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항상 시장을 낙관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때 항상 다시 펀치를 날리는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협상력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펀치를 내리는 것보다 상대가 방심할 때 때려야지 KO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2019년에도 미중 무역 사례 때 뭐 곧 협상이 모두 다 끝날 거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돌연히 그 다음 달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관세를 10에서 25%까지 인상했던 경우도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랬죠. 금방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막상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를 한 몸에 안고 들어갔던 회의에서는 완전한 결렬을 이끌어내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이죠. 사실은 5월 달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5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블룸버그 기사였어요. 주말 협상에서 대중 관세를 60% 이하로 낮춘다 이런 기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진짜야 하고 좀 놀랐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리 이렇게 올라놓는 것들이 트럼프한테는 더 안 좋고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소셜미디어에 이런 길을 냅니다. 아니 80% 나는 80%가 중국한테 적절한 관세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진짜 80%면 그럼 너무 높잖아. 14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별론데 하고 안 움직였죠. 실제로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완화된 합의가 나왔었죠. 아마 트럼프는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완화된 걸 낼 걸. 왜냐하면 이미 이 시간에 스캇 베센트는 스위스로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캇 베센트한테 재무장관한테 지령을 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다를 거냐? 저희가 볼 때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복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냐? 언제 다시 펀치를 날릴 거냐? 그거 뭐 정확히 사람 마음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1기 때를 참고는 해볼 수 있다. 1기 때는 보시면은 이때 가격적으로는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역사적 신고가, 전고점을 넘었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넘었을 때 S&P 500 기준입니다. 뭐 트럼프가 코스피를 보고 정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때 다시 펀치를 날렸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시장이 낙관론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보면은 상승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죠. 지금도 조금은 이제 기울기가 조금 숙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시기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월달 G7과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때 잘 볼 필요가 있다. 뭔가 이게 선진국끼리 뭔가 EU는 트럼프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할 뿐더러 EU도 미국에게 굉장히 강경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하고 회의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이런 것들 이후에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를 잘 보면은 투자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관세를 다시 올려고 때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분간 증시에는 좀 흔들림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합의 없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걸 얻더라도 협상을 하게 되면은 작은 걸 얻더라도 무조건 합의를 이끌어내고 끝낸다는 거예요. 결렬해서 계속 막 나쁜 분위기를 이끌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 방법도 상당히 재밌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 무역 협상 때 이때 2019년이죠.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높이면서 협상 결렬 선언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막 서로 보복 관세를 막 서로 때려댔어요. 중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완전히 대화도 안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렸죠. 하지만 그때도 8월 달에 주가는 바닥이 나왔어요. 이때 바닥을 맞는 게 뭐냐? 바로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저번 달도 있었죠. 중국에서 전화 왔다 이거예요.
물론 중국에서 전화 안 했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예요. 아, 전화한 적이 없는데 전화를 했다고? 좀 트럼프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건 트럼프 블러핑이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트럼프의 블러핑인 걸 안다 하더라도 중국도 이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받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받으면 자기도 죽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미중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트윗 기억나시죠? 2월 달에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이후에 베트남 협상 결렬된 이후에 야 이제 못 만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얘기하고 그날 아침에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거를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고 싶다.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것도 김정은도 이걸 보고 약간 황당했겠죠. 아니 무슨 정상회담을 그 전날 아침에 트위터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게 블러핑이라는 걸 알지만 이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받게 됐죠. 그렇죠? 아마 이런 사진들 기억나실 거예요. DMZ에서 만나서 군사분계에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이런 퍼포먼스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상의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협상은 합의는 분명히 이끌어낼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세를 또 때리더라도 주가 하락하면은 올해 가을쯤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한 시기는 그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 전망. 펀더멘탈 전망은 이제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월 의장도 2018년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갑자기 긴축을 한다고 하죠. 원래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2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경기가 이제 꺾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꺾이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2번 인하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왜 그렇습니까? 관세가 인플레를 유발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관세가 인플레를 유발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세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고용도 상당히 잘 나왔죠. 이게 물론 시차 효과가 있어요. 당장에 관세를 때렸다고 확 올라가는 거 아니죠. 시차를 지나면서 점점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겠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물가 안 올라가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이유는 최종 관세가 몇 퍼센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종 관세가 몇 프로로 결정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모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관세를 아까 파월은 관세를 올렸으니까 인플레 압력이 올라갈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죠. 하지만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 압력이 올라갑니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관세를 올리면은 인플레 압력이 바로 올라가냐?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관세가 인플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세를 올렸을 때 그걸 기업이 가격에 전가했을 때 인플레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극단적으로 관세를 올렸어도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하지 않는다면 인플레는 없어요. 대신 기업들의 마진이 압착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쉽지 않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관세 몇 프로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몇 프로 올릴 거예요, 가격을. 애매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가격 전략. 우리가 그 경제학 배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경제학을 조금만 배우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게임 이론, 죄수의 딜레마가 나와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실적 발표하고 월마트가 6월 말부터 그래도 가격을 조금씩 올려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주 그냥 엄청난 비난을 가했죠. 가격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홈디포하고 아마존은 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게임 이론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봅시다. 원래 월마트 아니면 홈디포나 아마존 모두 가장 좋은 파레토 균형은 어디입니까? 모두 가격을 인상하는 거예요. 모두 다 가격을 인상하면은 둘 다 매출도 오르고 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기회가 매출을 더 놀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죠. 관세 때문에. 근데 파레토 균형은 여기지만 내시 균형은 그렇지 않아요. 죄수의 딜레마처럼 서로 이렇게 가격 올릴지 안 올릴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월마트만 가격을 딱 올렸어요. 근데 홈디포 난 안 올릴래 하고 안 올렸어요. 그럼 점유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홈디포 점유율이 올라갈 거예요. 월마트는 점유율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관세가 얼마일지 몰라요. 예를 들면 협상이 끝나면은 그래서 합의를 하면 그래도 관세를 낮추겠죠. 옛날 미중 무역 전쟁처럼. 그래서 이제 합의가 끝났어요. 올해 말쯤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시 관세를 뭐 5% 이하로 낮춘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월마트는 가격을 다시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있죠. 가격을 낮추면은 점유율 다시 돌아옵니까? 쉽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 내쉬가 얘기한 게임 이론인 거죠. 둘 다 가격 올리면 좋지만 이런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략이 바뀌는 이런 현실에서는 둘 다 가격을 동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월마트가 이 마진이 뭐 3%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올릴 거예요. 가격을 일부는 올리겠지만 그렇게 맘 놓고 막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잠깐 적자를 보더라도 일단 사회태를 관망하면서 가격을 조금 덜 올린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게 경제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거 봤죠. 예, 관세를 올렸는데 가격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전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가격을 전가할 경우에는 파월이 걱정한 것처럼 물가를 걱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가격 전가를 안 할 경우 케이스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격 전가 안 하면 이제 물가 안 올라가니까 끝난 겁니까? 아, 행복하네. 관세 때려도 아무 영향 없네. 그게 아니죠. 예, 기업의 마진이 압착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액션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일시적이나마, 일시적이겠죠. 계속 안 줄이겠죠. 왜냐면 결국 합의할 거니까 일시적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 근데 고용은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겠냐? 금리 인하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뷰를 갖고 있냐면은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늦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늦게 하는 대신에 4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늦게 한 만큼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다가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리는 다시 인하가 될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더 많은 돈을 풀면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증시는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증시가. 그리고 이 관세를 다시 때리더라도 이번에 받겠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좀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분기에 봤던 것처럼요. 업종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전략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연간 전망할 때 탑픽으로 삼았던 게 제조업 소프트 AI죠.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우주, 국방, 원전, 로봇인데 물론 우주하고 로봇은 좀 퍼포먼스가 덜했지만 국방이나 원전 같은 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 같은 것들. 금융을 조금 더 이번에 관심 하반기에는 조금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 이미 뭐 방산 수요가 늘어난다 이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엘브리지 콜비의 거부 전략이라는 책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는 누구냐면은 미국 국방부의 정책 차관이에요. 국방부에서는 서열이 3위예요. 3위지만 사실상 이 사람이 실세라고 불려요. 왜 그러냐면은 국방장관은 사실 토크쇼 진행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차관 서열 2위는 국방 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 외교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깊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군사 외교 전략은 바로 엘브리지 콜비가 전형적인 전략가로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국방 전략 백서를 2018년에도 만들었고요. 이게 4년마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엘브리지 콜비가 지금 주도해서 작성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그 집안 자체가 CIA 국장 집안 출신.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영문가 집안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거부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뭐 오늘은 이 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 좀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전제를 모를 거니까요. 미국은 옛날과 다르다. 미국은 옛날보다 약화됐고 반면에 중국 같은 적들은 굉장히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동맹들한테 알려줘야 될 건 뭐냐. 미국은 이제 모든 전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들을 동맹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정말로 이겨야 하는 전장, 즉 중국과의 충돌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유럽, 뭐 중동 이런 데서는 군사 상당히 빼자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북한 문제는 한국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은 유럽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한국, 중동 모두 너네가 알아서 지켜라. 첨단 재래식 무기 알아서 사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있죠. 동맹이 약화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오냐?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첫 번째, 다국적 군대 참전을 유도.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의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공격을 유도하고 피해를 명확히 하며 공적 분노를 조직함으로써 연합의 참전 결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무슨 무기 좀 더 대주고 뭐 국방 조금 더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뭐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그 동맹의 결속을 더 강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하려면은 적들이 공격했을 때 그걸 서로 방어하고 야 진짜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미국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결속이. 그렇다면은 공격을 유도해야 된다. 어떻게 유도합니까? 네, 그 방법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취약하게 만들어야 된다. 한번 볼게요. 적이 먼저 발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먼저 발포하는 거죠. 먼저 발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략적 결의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처럼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 것들이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2차 대전에 참전할 수 있게끔 여론이 확 바뀌었죠. 그렇죠? 일본 진주만 공격처럼 중국이 실제 의도한 것보다 더 잔인하고 광범위하게 보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에요.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두려운 그런 전략들이죠. 일단 뭐 이게 다 현실화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도발은 하되 이쪽에서 지역에서 약간 군사를 빼므로써 상대가 오판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은 먼저 발포를 하면 그때 적이 한 것보다 더 잔인하고 광범위하게 그걸 어느 정도 좀 뉴스를 만들어서 동맹들끼리의 결의를 더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다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들었을 때 트럼프가 흡족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이런 뉴스들도 있죠. 주한미군 이정 검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공식 부인됐죠.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건 왜 괌으로 빼느냐라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사실은 오키나와나 한국 평택 이런 데 있는 게 훨씬 더 가깝죠. 괌은 중국까지 뭐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비행기로 걸린다고 해요. 가까운 해안가 도시를 가더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취약 전략과 어떤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듭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한 거는 각국이 재래식 무기는 자기들이 이제 완비해서 하는 쪽으로 점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전 말씀드릴게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전 AI 때문에 원전 수요가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 이런 것들은 다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은 저는 이거를 좀 탑다운적인 컨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 1차 에너지 전환과 2차 에너지 전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을 돌리려면 더 고밀도 에너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나무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증기기관 다 돌립니까? 그래서 석탄이라는 고밀도 어떤 게 있었고 석탄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 많이 노천 광산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잡게 된 이유가 석탄 노천 광산이 많았기 때문이죠. 2차 산업혁명 뭡니까? 2차 산업혁명은 석유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이런 게 이제 중요했죠. 내연기관 하려면 더 압축된 에너지가 필요했었어요. 그 석유였죠. 석유원 어디 몇 조 있었습니까? 미국이죠. 지금이야 중동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지만 사실 석유왕은 무슨 뭐 마호메드 이런 사람이 압둘라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실 석유왕 누굽니까? 록펠러잖아요. 미국에서 최초의 이제 석유 이런 것들이 1900년 초반에 나와서 미국이 산업혁명에 이끌었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3차 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에너지원을 점유하냐에 따라서 패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3차 에너지는 사실은 이거였죠. 환경, 친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 석유나 석탄들이 환경 오염을 만들었으니까.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였었어요. 환경은 경제학 배우신 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쉽게 말하면은 시장한테 그냥 맡겨놓으면은 공유주의 비극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자기 거 빼가요. 공짜니까. 네. 여기다 투자하려는 사람 없어. 보관하려는 사람 없어. 다 빼가기만 해요. 이게 시장 실패라고 부르죠. 이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 시장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경제책에 나오죠. 그래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정부가 개입하냐? 바로 벌칙과 보조금이에요.
벌칙과 보조금. 그래서 잘한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칙을 주고 잘한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세계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친환경 관련된 것들, 탄소 규제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합의들을 이뤄서 서로 페널티를 주고 보조금을 결정하고 했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에 생각지 못하던 복병이 생겼어요. 바로 탈세계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탈세계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만나서 야 이제 탄소 어느 정도 배출 줄이자. 안 되면 뭐 탈수 배출권 사고 안 되면 너 안 지켰네. 너 벌할게. 미안해. 내가 못 지켰구나. 그래 내가 벌 받을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죠. 그렇죠? 네. 벌칙이 없으면은 공공재는 지켜지지 않아요. 다시 공유제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임승차하려고 해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팬데믹을 지나서 선진국들의 부채가 엄청 늘어났죠. 거기다 금리도 튀면서 이자 비용 내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국방비 지출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점점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조금을 줄이고 있고 친환경 정책들을 후퇴시키고 있죠. 그래도 에너지는 어쨌든 AI 수요 이런 것들 폭증하고 있고 친환경이라 어떤 3차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대체하는 에너지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바로 뭐냐? 여기 보시면 이 아래로 가는 게 친환경, 요거 가는 게 원전이에요. 두 개가 마치 대깔꼬마니처럼 돼 있죠. 이게 무슨 뭐 AI 때문에 수요가 늘어서 올라간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 둘 다 올라가죠, 둘 다. 이게 대깔꼬마니처럼 딱 접해 있다, 대칭돼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선수가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수 교체. 물론 얘도 이제 올라갈 거예요. 전체 파이가 이제 커지니까. 하지만 스프레드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 친환경 주식들 갔던 것들 보면은 사실 이익이나 뭐 실제 수주를 많이 받았냐 그건 아니었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 거란 믿음. 3차 에너지 전환에 얘가 주연이야, 주인공이야. 그럼 주인공이면 얘가 먼저 땡겨도 괜찮아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교체됐으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의 탑다운한 해석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뭐 뒤에 이제 금융 얘기 드렸는데요. 금융 같은 경우 뒤에 시황 파트에서 이제 그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 뭐 증권주 이런 얘기들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신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퀀트 분석과 시황 분석을 통해서 업종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계량 분석 퀀트 맡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약간 퀀트스럽지 않은 좀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거를 데이터로 연결을 지었다라는 점에서는 뭐 결국에 뭐 퀀트가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동기부여라는 게 동기를 어떤 방향으로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어떤 식의 동기를 갖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또 과정도 달라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많은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이 개념들을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동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 개념을 적용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회피 동기가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끼리 뭐 동주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파생돼서 나오는 현상들이 펼쳐지고 그거를 전략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동기가 무엇인지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설명드린 것처럼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연초에는 올해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내가 올해에는 좀 수익을 잘 내볼 거야.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죠. 연말이 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날짜가 다가오면은 거의 수익률이 다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그 시점에 들 수 있는 생각이 지금 뭐 거의 다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손실만 내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접근식과 회피식의 차이입니다. 접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 회피는
나쁜 것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회피 동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회피 동기라는 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어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고 세밀함과 정확성을 요구하고 실수를 줄여야 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는 회피식으로 마음가짐을 갖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잘 난다라고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마음가짐, 무슨 동기를 갖고 이 행동을 하는지를 데이터로 관찰을 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데이터로 관찰이 가능한데요. 바로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과 회피식의 차이는 뭔가 좋은 것을 잃어보겠다 또는 나쁜 것에서부터 빠져나오겠다, 이 차이인데, 이거를 주식으로 접목을 시켜보면은 결국에 접근식의 사고를 하게 되면은 내가 성과를 내보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할 테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변동성이 높고 위험한 주식에 배팅을 하겠죠. 초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접근 동기를 가졌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트래킹 에러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겠고요. 반대로 회피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할 테니까 BM 펀드면은 트래킹 에러를 덜 쓰고, 또 절대 수익 펀드도 변동성을 낮게 가져가는 그런 식의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바로 데이터로 관찰이 가능한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 특히 주식형 펀드 액티브 업계는 회피식의 사고가 지배적인 사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액티브와 인덱스의 자금 유출입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인덱스, 패시브 쪽으로는 계속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양극화가 되고 있죠. 근데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액티브의 상황은 결국에 이 액티브 업계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성과를 냈을 때 그만큼 합당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었겠죠. 왜냐면은 이 자금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내가 잘해도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적어지는 구조 하에서는 접근식의 사고를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접근식의 사고를 하려면은 내가 잘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회피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손실을 내도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접근식으로 사고를 해서 뭔가 도전적인 거를 해보고 뭐 리스크한 것도 해보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액티브 ETF 같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들이 이 패시브 시장, ETF 쪽에 생기는 이유가 이런 구조 때문에 저는 그런 양극화를 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이렇게 액티브 업계가 특히 회피식의 분위기가 지배적인 사고가 된 이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 업계 안에서 사람들끼리 매매를 굉장히 비슷하게 하는 현상, 즉 남들이 사는 걸 따라서 사고 남들이 파는 걸 따라서 파는 현상, 그게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동조행동이라는 심리학 개념이기도 한데요. 동조라는 거는 뭐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인간은 사실 남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따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따라하는 대상이 굉장히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이런 대상일수록 행동을 많이 따라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이유도 사실 뭐 불안의 심리에서 기인을 한 건데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랑 관계가 밀접한 그리고 또 이제 생존 확률이 높은 그런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속이 되려면은 사실 그런 집단과 그런 개인들한테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남들을 따라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남들이 사는 거를 따라서 사고 남들이 파는 거를 따라서 파는 그런 동조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근데 왜 이런 동조가 발생을 할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익률로 비교를 당하는 입장에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불안 요소는 결국 남들보다 못하는 수익률을 기록할 것에 대한 불안이 되겠죠. 그럼 그 불안을 완화를 하려면 남들보다 잘하거나, 근데 남들보다 잘하는 거는 접근식의 사고인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업계, 특히 액티브 업계는 접근식의 사고를 하기 힘들어진 구조가 되다 보니까 회피식으로 사고를 해서 남들보다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손실을 줄이는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남들과 포트폴리오를 비슷하게 꾸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포트폴리오가 비슷하면은 그만큼 남들한테 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회피 동기가 만연해지면서 동조 행동이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어떤 업종에서 이런 동조성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뭐 반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 가장 큰 업종이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최근 주도주였었던 뭐 조선, 뭐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뭐 철강, 엔터, 바이오 이런 기존의 시가총액이 크거나 또는 성장주거나 이런 종목 업종들에서 굉장히 남들의 매매를 많이 참고하는 동조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뭐 증권이랑 비철금속 같은 업종들은 남들이 사든 말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뭐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누가 남들을 가장 많이 따라하고 또 남들이 따라하는가를 측정을 해보면은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이 세 주체가 가장 서로 남들을 많이 참고하는 뭐 그런 주체였습니다. 외국인은 뭐 반반 정도였고 개인은 남들을 거의 따라하지 않는 수급 주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요. 근데 이런 동조성이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남들이 파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매도의 동조가 굉장히 강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제가 시점별로 매수 매도 동조 강도, 즉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사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파는지 이거를 데이터로 만들어 본 건데요. 금융위기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남들이 사든 팔든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요즘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들이 팔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같이 매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일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편향이 좀 담겨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주가가 오를수록 남들이 팔 때 같이 판다라는 뜻은 결국에 사람들이 지금이 고점인가? 옆 사람이 팔고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불안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런 심리가 주가가 빠졌을 때 남들이 사고 있으면 같이 사는 심리보다 훨씬 더 지배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이 한국 주식이라는 자산은 수익이 나면은 언제든지 바로 그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자산이다. 이런 식의 약간 편향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의 동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화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동조성이 올라가면은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의 심리가 담긴 동조성이 사실 극단으로 가는 것은 물론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을 해볼 수 있겠구나. 즉 사람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면서 매도에 빨리 동참을 할수록 오히려 주가는 더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 라는 결론을 또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고점이 언제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힌트도 이런 동조 관계를 파악해 보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상승장이 시작을 하면은 초반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불안 심리를 느끼고 매도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여태까지 나 물려 있었는데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심리를 먼저 느끼는 거죠. 하지만 상승이 지속이 되면은 새로운 사람들의 매수를 같이 동참을 유발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동조가 강화가 되는 그림이 나오고요. 상승장이 후반부를 향해 가게 되면 팔아야 된다라는 심리는 계속해서 느끼는데 새로운 사람들의 매수를 끌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을 언제든지 내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큼 사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찾아오는 거죠.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코스피 지수로 봤지만 최근에 주도주로 꼽을 수 있었던 이제 과거에 뭐 2차 전지나 메타버스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에 뭐 금융이랑 반도체 이런 업종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즉 이 동조성이라는 게 즉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불안 심리를 느끼면서 이제 따라하는 그 정도가 주가의 지속성을 알려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왔고 얼마나 더 상승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를 차트로 그려보면은 결론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조금의 여지는 더 남아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작년부터 주도주에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뭐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기 기타 자본자라고 써 있는데 방산입니다. 방산우주 이 업종이고요. 동조성이 즉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많이 올라왔지만
역사적인 고점 대비 한 70% 내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매수 쪽의 동조, 즉 다른 사람들의 매수를 유발을 해내는 그 강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많이 올라왔고 뭐 한 7분응선까지 왔지만 아직 더 갈 여지는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탑다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주도주들이 보통은 굉장히 관심이 없던 상태, 즉 사람들이 사든 팔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주도주들은 어디서 나올까? 즉 동조성이 약해진 업종들이 뭐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면은 뭐 산업재, 대표적으로 뭐 건설, 기계, 지주, 또 운송 이런 것들 비롯해서 소비재, 뭐 화장품, 호텔, 레저, 엔터, 그리고 뭐 음식료랑 뭐 증권 이런 업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주도주들도 물론 더 갈 여지가 있고 좋게 보고 있지만 뭐 앞으로는 방금 읊어드린 이런 업종으로도 관심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시황 담당 하인한 위원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순서로 시황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문제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차트를 하나 넣어뒀는데 한번 봐주시면은 한국은행에서 2023년에 전망을 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KDI에서도 유사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을 생산성 함수, 즉 총요소 생산성,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전망을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전망을 본다면은 지금 아마 체감하고 계신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 변화의 방향성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뭐 규제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 해외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결정을 했다. 이런 기업들을 주식 관점에서는 좋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 경제 전체로 본다면은 생산 시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우리 경제에 딱히 좋은 뉴스는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첫 번째로 인지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서울시 출산율 굉장히 낮은데 뭐 이런 인구학적인 데이터들은 쉽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자본 시장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확대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부동산 시장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는 자본시장 구조개혁 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제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 총요소 생산성을 저는 대외 환경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보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아실 만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롤모델로 콕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윌리엄 맥킨리라는 1897년에 취임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 롤모델이 어떻게 하는지를 벤치마킹하면서 우리의 행동도 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롤모델이라고 굳이 언급을 했다면은 이 사람의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또 정책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관세 정책이었거든요. 맥킨리는 관세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취임한 이후에 관세를 높였다가 보시면 차트 보시면 관세를 높였다가 이후에 쭉 관세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이어갑니다. 이때 관세를 높였다가 관세를 낮췄던 논리가 상호 관세라는 논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하고 있죠. 다만 그때와 지금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이 물가 환경이 있습니다.
맥킨리 시대 때는 디플레이션 환경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여유롭게 관세율을 인하했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죠. 따라서 관세 정책을 했다가 인플레가 더 심각해져 버리면은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로 해나가고 있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된 뉴스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봉합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4월과 같은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정책이 제국주의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관세 정책을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앞으로 본격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서플라이 체인을 쭉 이제 구분을 해서 봤습니다. 원자재, 생산, 소비, 운송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고요. 이제 원자재에서 반도체만 보시면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좋은 차트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PBR 1.0배를 하회했던 사례를 쭉 찾아보니까 2015년이 제일 최악의 사례였고 지금 그때랑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따로 그려뒀는데 PBR 1.0배였던 날의 주가를 100으로 환산해 보니 둘 다 똑같이 대략 20%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한 25%까지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올해 3월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과정이 진행됐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하방 경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 지지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 5만 원이 뚫렸던 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었죠.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인데 16, 17년은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반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반대죠. 관세에 대한 우려는 있는 반면에 법인세 인하, 예산안 문제 때문에 기대감이 좀 과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 경직성 덕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 위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점에서는 저희 앞서 전략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아래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제조업 건설 투자라는 데이터는 저점 대비 누적 증가율로 봤을 때 이미 과거 고점만큼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주로 반도체 쪽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차트 전력 건설 투자를 보시면은 항상 같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과거 고점과 괴리가 꽤 많은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원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전 쪽은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지만 지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국방 지출 쪽을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게 우주항공 쪽이죠. 방산 쪽을 이제 엮어서 본 거였는데 정확히 한 달 전에 5월 2일 날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국방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산, 우주, 조선 이런 쪽은 또 아직도 지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 환경은 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내 환경은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드렸던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이런 통화 정책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다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서 이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대출 집중도는 높은 반면에 자본 생산성이 낮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게 주식시장으로 얼마나 세게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이 지금 정부에서 이제 했었고 또 이제 바뀔 정부에서도 이쪽을 주로 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권자 수를 봐주시면은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4천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 수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1,4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즉 유권자의 30%가 주식 투자 인구 수가 되었다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하는 날이 지금 6월 2일 대통령 선거 직전일인데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가 이런 자본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아주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권자에서 주식 투자 인구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략으로 연결해 본다면은 첫 번째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앞으로 또 이런 상법 개정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조금씩 은퇴를 하고 있고 최대 주주들도 은퇴할 시기가 점점 더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형제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 업종을 먼저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주 업종은 업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산업이 너무 다르고 지배구조 형태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주사를 봐야겠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증권업이고요. 증권업은 이제 패밀리 오피스가 이제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WM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IB 비즈니스 관점입니다. 이제 경영권 분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은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산업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증권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980년대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미국에서 있었던 적대적 M&A 붐 속에서 경영권 방어, 자문을 해주면서 그런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이런 수혜를 조금씩 높이려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배당주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더해서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좀 주요한 공약들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까지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배당주들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로 정리를 해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